근대 철학은 근대 과학의 양적인 크기를 중시하는 사고를 수용하며 받아들였었다. 근대 철학, 근대 과학, 양적인 크기 중시. 고대 과학이 다르네. 사물의 변화의 질적인 부분을 주목했던 것과 달리 근대 과학은 갈릴레오의 자연이라는 책을 펴보라, 거기에는 수라는 글자로 가득하다라는 발언에 나타나듯이, 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양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즉 양화할 수 있는 게 과학으로 간주를 했다. 숫자로 표시할 수 있으면 과학이야. 근대 과학은 미리 수학적으로 설정한 믿음을 통해 자연에 접근했다. 저 자연의 움직임과 변화도 내가 알 수 없어서 그렇지 공식이 있을 것이다. 숫자, 도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덤벼드는 거야. 뭐 얻어 걸리겠지가 아니라. 일례로 케플러는 우주가 기하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졌다라는 믿음에 따라서 이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을 했었다. 저 우주의 저 신비, 별의 움직임, 별의 반짝임, 별이 이동하는 속도, 이것 전부 다 공식이 있어 라고 생각하고 덤벼든 거야. 자연세계에 대하여 기하학과 같은 수학적 관점에 선험적 태도를 취한 것이다. 수학적 관점의 선험적 태도를 갖고 자연세계를 설명하려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은 이렇게 거꾸로네. 이러한 태도는 근대 철학의 이성론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근대 철학의 이성론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역시 이성하면 수학이지. 세티라고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는 이 단체의 짱이 이정모라고 저기 과천과학관 관장님이야. 털보 아저씨. 25년까지 외계 지적 생명체 찾을 거라고 얘기했었거든. 어떻게 찾냐면 별을 관측해. 거기에서의 나오는 주파수를 측정하는 거야. 자연에서의 나오는 주파수가 아니라 인공적인 주파수들 있잖아. 그런 게 있으면 인공 지적 생명체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적 생명체의 기준은 너무 슬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수학을 할 줄 알면 지적 생명체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너무 맞는 말 아니야? 우주를 설명할 때 수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특히 수학에 심취했던 근대 철학자 데카르트는, 데카르트 아저씨가 한 말 뭐 있었더라?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얘기했던 아저씨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징글징글한 좌표축 있죠? X축, Y축. 그거 만든 아저씨가 이 아저씨예요. 철학자 주제에 꼴보기 싫어. 선험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직관을 통해서 기억의 직관과 니은의 직관 구분하기로 하지 않았나? 오늘 마지막 지분이니까 약간 좀 컬러풀하게 갈까요? 자, 기억의 직관. 선험적이야. 선험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직관을 통해 인식한 걸로 세계에 접근하려고 했다. 이 직관은 순수한 정신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파악이고 오직 이성의 빛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어떤 의심 없이 분명한 인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데카르트는 의심할 수 없는 것을 찾기 위해 대상을 직관으로 분절하여 대상을 직관으로 분절해. 대상은 직관을 분절하는 수단이야? 더 나눌 수 없는 단순 본성을 찾았고 이 단순 본성을 복잡한 개념을 통해 세계에 대한 이해로 확장하려고 했었던 것이다. 이런 느낌. 데카르트가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 이거를 직관으로 자꾸 쪼개고 또 쪼개. 필요 없는 거 쪼갠 것 중에 버리고
남아있는 쪼가리 있지? 얘네들을 다시 묶어서 내가 아까 이해하지 못했던 걸 다시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한 방식을 쓰는 거지. 이 단순 본성은 복잡한 개념을 통해 세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려는 것이다. 결국엔 직관으로 대상을 분절해서 세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려고 했던 거구나. 이러한 태도는 근대 철학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밑으로 내려갈까요? 그런데 현대 철학자 베르그송은 이제 본격적으로 베르그송 이야기를 할 거네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그런데 너무 좋아해요. 문단 맨 앞에 있는 그런데 그러나 이런 말 나오면 과감하게 옆으로 이렇게 끊어놔도 돼. 이렇게. 이제 좀 다른 이야기 하는 거구나. 앞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비판하거나 부정하는 얘기가 나오겠구나. 지금부터 조금 더 힘줘서 읽어야겠는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베르그송은 사람 이름이니까 이러한 근대 철학에 반발합니다. 그는 이성이 세계를 분절시키고 질적인 시간마저 양적인 일로 쪼개는 일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베르그송은 세계의 사물이 서로 경계가 모호한 채로 연속적인 전체를 이루고 수많은 관계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세계의 사물들은 경계가 모호해 연속적인 전체야 서로 관계가 있어. 그런데 이성이 이러한 세계를 분절시킴으로써 전체성을 잃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세계에 대한 통찰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다. 세계의 사물은 하나야. 서로 연결되어 있어. 나눌 수 없지. 분절할 수 없어. 그런데 이성은 얘네들을 나누네? 이성은 이러한 세계의 사물을 나누네?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말 거예요. 세계는 나눌 수 없는데 쟤네들은 왜 나누지? 안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저렴한 표현을 쓰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해할 거예요. 됐을까? 그래서 베르그송 세계를 통찰하기 위해서 이성 대신 요 정도 말 넣어줄 수 있으면 이 지문 완전 이해하겠지. 세상을 분절하는 이성 대신에 직관과 지속을 제시합니다. 어머, 이제 나오는 직관은 또 다른 직관이죠. 다른 색깔 쓸까? 직관. 베르그송의 직관은 공감적 경험이자 통합적 경험이다. 그의 직관은 사물의 내부로 들어가서 서로를 느끼는 공감적 경험을 통해서 공감적 경험, 앞에 밑줄이 있어서 통감. 각각의 이질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하나가 다른 하나로 스며들어가는 통합 경험인 겁니다. 이렇게 둘이 합쳐져. 얘가 여기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되는데 A와 B가 만나서 A가 되거나 A가 B가 만나서 B가 되는 거나 A와 B가 만나서 전혀 다른 C가 되는 게 아니라 A와 B가 만나서 한 덩어리가 되는데 그 덩어리 이렇게 살펴보면 A, B의 속성이 둘 다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오렌지색에 공감하는 과정을 봅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직관을 통해 공감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이 직관을 통해선 공감을 확장할 수가 있어. 가장 어두운 색으로서의 붉은색과 가장 밝은 색으로서의 노란색 사이에 이질적인 다른 색들이 있음을 경험할 수가 있다.
다시 그것이 모호한 경계 속에 스며가면서 통합되는 과정도 느낄 수가 있다. 니은의 직관으로는 이런 걸 할 수가 있네. 이런 거죠. 정신 흐릿흐릿해지기 전에 113번 보러 갈까요? 기억의 직관은 경험하기 전부터 두 글자로 줄이면 선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맞죠? 방금 읽은 니은의 직관은 공감과 통합의 경험. 맞죠? 기억과 달리 니은은 요 말 무시해. 니은은 순수한 이성을 통해. 이성이 싫어서 니은에 직관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3번 틀리지. 니은과 달리 무시해. 기억은 단순 본성을 찾는 겁니다. 단순 본성이라는 말은 기억 그 단락에 밖에 그 말이 없어. 다른 이유가 아니야. 기억과 니은은 모두 어쨌든 세계를 이해하는 겁니다. 나눠서 이해할 건지 통합해서 이해할 건지 차이점은 있지만 어쨌든 이해하려는 거지. 13번의 답은 3번. 다시 앞으로 넘어오죠. 다섯 번째 달라. 한편 베르그송은 공감과 통합은 지속되는 시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다. 공감, 통합, 지속적인 시간. 중요한 단어는 지속적인 시간이죠. 지속적인 시간, 지속되는 시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았다. 근대 철학의 이성론은 지금 베르그송 이야기하는데 이성론 베르그송 싫어하잖아. 꼬불꼬불해. 근대 철학의 이성론은 시간을 분절하여 공간 속에 정지된 상태로 보았지만 베르그송은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기 때문에 공간적인 것이 시간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활짝 핀 장미꽃을 볼 때 우리는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장미꽃을 보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꽃잎이 모두 떨어진 가지를 본다. 시간의 개념이 중요하네. 이전에 장미꽃이 차지하고 있었던 공간은 비어있고 시간에 의해 변화가 일어난 거다. 그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양적인 변화를 담는 시간이 아닌 과로 양점인 변화를 담는 시간이 아닌 시간이라는 건 개인 체험이 반영된 질적인 시간인 것이다. 시간은 질이지 양이 아니야. 여섯 번째 달라. 미술사회에서는 이러한 베르그송의 철학과 유사성을 가진 사조가 인상주의다. 철학 이야기하다 그것을 이어받은 미술 얘기 나오니까 슬쩍 이렇게 끊어놓을 거예요. 늘 그런 거는 아니지만 지문이 엄청 길어지면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거든. 이거를 가, 나로 나눌 수 있었던 지문인 거야 사실은. 근데 그거 가, 나 붙여놓은 거야 자연스럽게. 뭐라고요? 인상주의. 인상주의 네모지. 인상주의가 외치죠. 뭐라고? 사랑해요 베르그송. 이렇게 얘기하겠지. 인상주의자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상주의 누구 있어요? 모네 있잖아. 모네. 모네 그림 어떻게 그려요? 원색에 점점 표시를 해서 멀리서 이렇게 보면 개별된 두 색깔이 눈으로 들어와서 뇌에서 섞여서 혼합된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리고 인상주의자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건 뭐더라? 빛의 움직임이지. 빛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받는 인상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거지. 인상주의자들은 이제 우리는 어디에 밑줄 치려고 하면 돼? 인상주의의 개념, 특징, 걔네들이 표현하고 싶어 했었던 것, 그거 찾으면 되지. 지문이 더 길어지면 그것의 문제, 그것이 싫어요 해서 다른 걸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 인상주의자들은 색을 혼합하는 방식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색을 혼합해. 딱 베르그송 답네.
나누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색을 합치는 대신 괄호 각각의 이질성을 살리면서 이질성을 살려 경계를 흐리게 표현해서 하나의 색이 다른 하나의 색에 감상자에 의해 너무 중요하네 분절됨 없이 지속적으로 섞여 들어가게 표현합니다. 분절하는 건 이성인데 그거 아니잖아요. 평면의 그림에 그려진 그림이 3차원적 입체감을 갖도록 개발한 원근법과 같은 기법을 자제하고 원근법 X 색채를 중심으로 표현했습니다. 더불어 인물화 속에 지성을 통해 포착된 인물의 위대함이나 교훈을 담으려 했던 고전주의와 달리 지성, 위대함, 교훈, 고전주의와 달리 대상의 인상을 표현하려고 한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 식사에는 혹시 그림 본 적 있어요? 네. 그림이 있고 그림이 있고요. 여기 양복 잘 차려입은 아저씨 앉아있고 뒤에 어떤 아저씨 앉아있고요. 나체로 이렇게 약간 기대고 있는 언니 한 명 있고요. 이런 거지. 당시에 이 그림 나왔을 때 사회적인 반발이 엄청 심했었지. 나체의 여자를 그렸다 때문이 아니라 우리 그렇게 노는 거를 왜 이렇게 까발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반발하고 그래서 썼다고. 이렇게. 풀밭 위의 점심 식사에는 등장인물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의미도 없다. 오로지 검은색, 흰색 대비라는 색채의 미적 효과를 위해 검은 양복의 남자, 나체의 여자를 그렸습니다. 검은색, 흰색의 대비. 고전주의에서는 풍경이 인간과 인간의 배경에 불과했습니다. 고전주의 우리 꼬불꼬불 하고 있었었는데 풍경은 인간과 인간 행위의 배경에 불과했다. 하지만 인상주의에서는 오호 인간도 독점적 지위를 대신 인간도 배경의 일부로 의미만 지니거나 아예 사라지기도 했었다. 인상주의자들은 생각하지 그 인간? 그거 절대적이고 무조건 늘 중요한 건 아니야. 심지어 대상에게 받은 인상을 집중하기 위해서 배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인 그림이 옆에 115번에 있죠. 피리 부는 소년. 배경이 없어. 그쵸? 왜 배경이 없을까? 피리 부는 소년에게 받은 인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중요한 건 대상에게 받은 인상을 전달하는 것이지 그 대상이 인간인지 풍경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 이렇게. 마지막 7번째 달라. 인상주의자들은 색들을 합쳐 중간색은 편견이므로 이를 해체해서 고유의 색으로 되돌린 후 빛이 연출하는 색채의 아름다운 변화를 연속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중간색은 편견이다. 그러니까 중간색 써, 안 써? 안 써. 고유의 색으로 되돌려. 고유의 색은 쓰겠지. 변화를 연속적으로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해. 그로써 어떤 의미나 교훈을 담아내는 게 아니라 고전주의가 아니라 받은 인상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베르그송이 이야기한 근대 철학이 가져온 지성에 의한 분절로부터의 회복, 더 이상 나누지 말아요. 이질적인 것의 연속 안에서 서로 이어져 가보아요. 공감을 통한 통합, 전체성을 느끼는 것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 되게 똑똑해야 돼. 철학을 해야 돼.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111번 문제 확인할게요.
크게 나누면은 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죠. 처음에는 뭐 나왔었더라? 근대 철학 이성 이야기 나왔고, 그 이성을 비판하는 베르그송 얘기 나왔고, 그것을 이어받은 미술 얘기가 나왔지. 그거 찾으면 되죠. 111번에 답 몇 번 할 거예요? 제발 대답 좀 해줘. 4번. 특정 이론의 견해를 제시한 후 근대 철학,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밝히고 베르그송 입장과 연관된 다른 분야 미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좋네. 112번 여러 번 시킬 거예요. 114번만 제가 해드리고 112, 115, 116 세 문제 여러분들 드릴 거예요. 114번 보러 갈게요. 아, 너무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더라. 날이 너무 더워서 얼음을 넣은 물 한 잔을 마시고 싶을 때 내가 서둘러도 소용이 없다. 결국은 얼음이 물이 녹아 물이 시원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여기에서의 내가 기다리는 시간은 물질계에 적용되는 수학적인 시간이 아니다라는 교훈을 얻는다. 내가 기다리는 시간은 수학적인 시간이 아니다. 그 시간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얼음만의 시간이며, 그 시간은 나의 경험의 시간과 합치되고 있다. 아까 이야기한 거 A와 B가 합쳐지는 거야. 따라서 그것은 수치화된 시간이 아니라 나의 체험이 반영된 질적인 시간인 것이다. 얼음 마시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니. 데카르트는 얼음이 녹는 현상을 교훈과 관련하여 정지된 시간 속의 경험을 설명하는 거라고 보았겠군. 정지된 시간 속의 경험? 아니요. 데카르트는 정지된 시간 이런 얘기 하지 않죠. 데카르트는 얼음이 녹는 시간에 대한 인식이 세계를 연속적인 전체로 파악한다고. 데카르트는 조각조각 내고 계속 분절할 건데 데카르트는 뭐든 연속적으로 보지 않죠. 베르그송은 얼음이 녹는 시간을 인정하며 공간의 영향을 받아 생긴 시간의 유의미성? 아니요. 시간에 공간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지. 공간의 영향을 받는 시간이 아니죠. 둘이 바뀌었지. 달라. 베르그송은 얼음이 녹는 현상과 자신의 기다림을 통합하는 체험을 통해서 질적인 시간의 의미를 드러냅니다. 전부 다 베르그송이 한 이야기지. 그래서 정답 4번. 사실은 쉽지 않아요. 베르그송은 얼음이 녹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물질계와 차별화하여, 맞네, 수로 개념화된 시간 체험. 아니, 베르그송은 시간을 수로 개념화하지 않죠. 질적인 거지. 수로 개념화한다라는 것 자체가 양화잖아요. 양화. 양으로 나눌 수 있음. 이거니까요. 틀린 건, 맞는 건 4번. 12, 15, 16 세 문제 3분 시간 조금만 드려볼게요. 시작. 1번. 근대 과학의 수학적 관점은 근대 철학의 이성론에 영향을 주었다. 근대 과학 어디가 있어? 여기 있네요. 근대 과학, 근대 철학 뭐라 그랬어? 수학적인 거. 결국에 근대 철학의 이성론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1번 맞는 얘기지. 2번. 케플러 어디 갔더라? 아, 이런. 케플러 여기 있네. 사람 이름이었는데 왜 넘어갔었지? 너. 2번. 케플러 여기 있었죠? 케플러는 이야기 우주의 구성 원리에 대해 선험적 태도를 바탕으로 자연에 접근했습니다. 케플러.
자연세계에 대해서 선언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2번 괜찮아. 3번 고대과학은 고대과학 아까 너무 옛날 거라서 꼬불꼬불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고대과학은 근대과학과 달리 질적인 측면에 주목했습니다. 고대과학 질적인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맞지. 4번 고전주의 회화에서 얘도 뒷부분에서 꼬불꼬불 밑줄 그은 것 같았는데 인간은 중요한 대상이었기 때문에 풍경과 차별성을 가진 존재로 표현했습니다. 어디 가서 볼까? 여기네요. 고전주의. 풍경이 인간과 인간 행위의 배경에 불과했다. 그러면 이 말의 전제는 풍경과 인간 다르단 얘기지. 다른데 더 우월의 위에 있어? 배경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4번 맞는 말이지. 다음 근대 철학에서는 답은 5번이죠. 의심할 수 없는 것을 분명한 것으로 개념화하기 위해서 단순 본성을 분절했다. 단순 본성 분절하다 이런 얘기 어디 나왔지? 단순 본성 분절합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볼게요. 대상을 직관적으로 분절하여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단순 본성을 찾고 원래 단순 본성은 더 이상 나눌 수 없어. 나누다 끝까지 가면 그게 단순 본성이야. 근데 112번에 5번 뭐라 그랬어? 단순 본성을 분절했다? 아니요. 완전 순서 바뀐 거지. 과학 지문이 특히 그렇긴 하지만 인문 영역에서도 순서는 중요해. 이렇게. 그래서 112번에 5번. 115번 실제적으로 오늘 마지막 문제 돌아다니면서 다 봤는데 115번은 거의 다 전부 다 맞추신 것 같아요. 틀린 것 찾기. 빛을 정면에서 대상을 비추지만 손과 발을 빼고는 그림자를 나타내지 않아 평면감이 나타납니다. 원근법 쓰지 않았는데도 평면감이 나타나. 죄송해요. 풍경이 없어. 왜? 피리 부는 소년에게 받는 인상에 집중하기 위해서 색이 입체감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신만의 영역을 분명히 합니다. 검은색, 붉은색, 흰색과 같은 원색을 이용하여 각각의 색을 살리면서 인상을 드러내는 인물 안에서 통합하는 겁니다. 틀린 것 찾으러 갈 거예요. 1번 풍경을 그리지 않았어. 왜? 소년에게 받은 인상에 집중하려고. 최소한의 그림자만으로 작품을 표현했어. 입체감을 위한 기법. 지문에 아까 입체감을 위한 기법 뭐라 그랬지? 원근법이라 그랬죠. 원근법에 구애받지 않았어. 좋아. 색들을 합친 중간색을 사용하지 않았어. 원래 인상주의가 그래. 각각의 색들이 갖는 특징을 그대로 표현하려고. 그렇죠. 각각의 고유의 색의 특징을 살리려고. 색채의 미적 효과를 중심으로 표현을 했어. 여기에서의 색채의 미적 효과는 여기 나온 건 검은색, 붉은색, 흰색, 원색을 사용해서 색의 느낌을 살렸습니다. 제가 잘 이해한 건지 인물의 특정한 의미나 교훈을 담기 위한 특정한 의미나 교훈을 담는 건 고전주의였었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그렇지. 고전주의에서 벗어나죠. 대상을 향해 정면으로 빛을 비추는 구도로 그린 것은 좋아. 색들이 감상자의 눈에서 섞이지 않고 이질적으로 독립되게 아닐걸요? 이러한 색들 뭐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질적으로 독립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다양한 색들을 봤었을 때 어디가 있을까? 잠깐만요. 이질적으로 독립되도록. 그렇지. 여기 있죠. 이질적인 것이 독립되는 게 아니라 연속 안에서 공감을 통한 통합으로 전체성 느끼는 거지. 통합 전체성하고
이질적으로 독립되는 건 완전 반대말이지. 그래서 5번 틀린 얘기. 지문이 길어서 집중 흐트러지기 딱 좋아요. 116번의 답은 4번이었었고요. 자, 살펴볼게요. 오늘 마지막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전체 지문이 어떻게 흘러나오냐 이거야. 지문을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용상 크게 잘리는 부분을 체크해 놓는 이유는 111번처럼 논지전개 방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잘라 놓는 겁니다. 다음, 가만히 살펴봤더니 중간의 이야기들 여기 볼게요. 이쯤 오면 솔직히 집중력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 근데 요거 6번, 7번 요 단락을 읽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어디서? 115번. 한 문제 정도는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를 악물고 내가 두 문단 더 읽어서 한 문제 더 맞추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만 힘내보자 이거죠. 됐을까요? 위에 나와 있는 거 11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셋, 넷, 다섯, 여섯 문제. 11분이면 사실 적당하기는 하다. 수고하셨고 고생하셨고요.